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최강의 강의 기사퍼스트의 권호석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은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공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것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법을 배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단계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그런 단계별로 해서 이제 최적화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각 단계별로 방법들이 있었죠. 뭐 관계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뭐 계층형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ERD, 개체 관계도라는 것을 또 이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각각의 기법들, 모델들을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학습할 내용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개념 잡기가 쉽고요. 그리고 쉬운 이유가, 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자, 응용되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만점을 목표로 하십시오. 만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 문제풀이 잘 하시면은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부족했던 점수들을 보충하는 그런 이제 과목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강의 숫자도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주요 키워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소프트웨어 공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위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에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하드웨어는 상당히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요. 빠른데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발전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자, 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드웨어는 발전되는 속도가 빠른데 거기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발전되는 속도가 느리더라. 자, 그것을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런 위기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자, 생명주기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단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각 단계를 폭포수 모델로 정의한 게 있고요. 프로토타입 모형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선형 모델에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9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출제된 이제 기출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만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강의의 수는 5개로 구성을 해서 5개 강의만 듣고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생명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첫 번째 강의에서 다뤄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정도 출제가 되고요. 20문제 중에서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자,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회사의 개발팀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발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외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품을 하나 만들어달라.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달라.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할 일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조직을 꾸려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양을 보고, 그 자금량을 보고 조직을 꾸리고요. 그리고 비용도 산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의뢰를 받았던 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산정을 해줘야만 견적서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조적인 방법, 그리고 객체 지향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구조적인 방법론이 36%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강의에서는 발전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게 쉽겠습니까? 소프트웨어가 개발하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자, 개발하는데 기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 연구할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능의 2배를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서 현재 기능을 2배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정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 도구, 절차를 체계화한 학문이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자,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개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 몸값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경제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이고 성능은 우수하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경제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비용을 적게 들이겠다는 얘기죠.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는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쭉 모아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소프트웨어를 수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었겠죠. 자, 만들다 보니까 이런 기법을 쓰다 보니까 좀 더 생산적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해서 체계화 학문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코딩은 아닙니다. 코딩을 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코딩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큰 개념에서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은 투자 대비 성능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이제 학문적인 것을 학습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부의 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개발부의 팀장이고요. 다른 부서 이제 고객만족팀에서 팀장이 와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의뢰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 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 안에 출제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습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고객만족팀의 팀장이 와서 첫 번째 무엇을 하겠습니까? 요구를 하겠죠. 자, 고객관리 프로그램에는 회원들이 들어와서 상담했던 내용들, 상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객만족팀은 상담하는 팀이잖아요. 그죠? 자, 상담팀에서 상담했던 결과들을 저장해야 되고, 자, 이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요구를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구현, 코딩을 해요. 그리고 제대로 기능이 수행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요. 유지보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단계에서 출제가 되는데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까? 자, 어떻게 만들어 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고객 만족팀의 팀장은 그 팀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죠. 자, 이 사람은 고객 만족팀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어떻게 전화를 하고, 전화한 것을 누가 전화를 받고, 자,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지 이런 다양한 현실 세계에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들어야 돼요. 설명을 듣고 고객만족팀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를 참고를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석하는 도구들, 자, 분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설계 단계가 있죠. 자, 분석이 끝났어요.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도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 구현하기 전에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기능, 그리고 구조, 자, 어떻게 만들 거냐.
자, 회원이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 그러니까 유료 회원이 있고 무료 회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회원들이 주로 질문하는 내용들은 이런 질문이니까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 되고, 준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뉴로 만들어주면 될 거다.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고 구조를 체계화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시공할 때 설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설계도를 만들고, 그 다음, 이제 학습할 내용은 설계하는 기법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구현 단계 들어가요. 실제 이제 코딩하는 겁니다. 코딩, 설계도를 가지고. 자, 코딩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겠습니까? 자, 프로그램 언어를 선정해야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자, DBMS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자, DBMS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오라클도 있고 MS SQL도 있고요. MySQL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언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설계 명세서, 설계 결과를 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할 내용에 프로그램 언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코딩을 표준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표준화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왜 표준화를 해야겠습니까? 자, 프로그램 언어, 자, 운영체제 XP. 자, XP가 MS사에서 한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수백 명이 만들어서 모여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딩하는 것을 표준화시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사람 기능을 분배를 해서, 자, 이 사람은 이제 운영체제에서 메모장이라든지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다. 그 다음 사람은 자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 그 파트를 맡았고요. 또 세 번째 사람은 이런 파트를 맡았어요. 자, 이때 코딩을 쭉 할 거 아닙니까? 코딩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다 결합을 해야겠죠. 근데 표준화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기능들이 다 결합이 돼서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기준을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화를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또 찾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코딩을 표준화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 기준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현이 다 끝났어요. XP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면은 제대로 요구사항에 맞도록 작동을 하는지 봐야겠죠. 자, 고객만족팀의 팀장이 와서 이런 기능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버튼을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구현하고 보니까 이 기능이 빠졌어요. 그리고 출력 버튼 클릭을 하면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출력이 삐뚤삐뚤하게 출력이 됩니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고요. 테스트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유지보수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자, 유지보수가 중요해요. 사실은. 유지보수가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유지보수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XP라는 프로그램 MS사에서 만들잖아요. 그죠? 자, 만들고 끝입니까? 만들고 제대로 그 구현이 되는지 테스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이 XP를 패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맞습니까? 자, XP라는 프로그램이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2005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보안 패치라든지 바이러스, 자, 패치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직접 와서 여러분들 집에 방문해서 유지보수, AS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온라인상으로, 그죠? 패치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다운받아서 갱신하고 하셨습니까? 그게 유지보수예요. 자, AS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품을 구매하고 문제,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혹은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AS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 단계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절차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버전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유지보수 단계는 유지보수를 이제 요구하고 이제 현 시스템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수정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개발하고 개발자도 따로 있겠지만은 유지보수하는 사람도 따로 있겠죠. 자, 유지보수하는 사람은 개발한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알아야만, 그죠? 알고 있어야만 유지보수를 요구할 때 제대로 적용하고 수정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현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지보수 단계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이제 도구들,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개념 잡으시겠습니까? 자, 소프트웨어 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의는 말씀을 드렸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하드웨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개발하는 속도가 느리고 하드웨어는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가 있고, 자, 위에다가 운영체제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뭐, 한글이라든지, 오피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32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 64비트가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뭐 코어2라든지 뭐 펜티엄 D라든지 이런 CPU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64비트를 지원해 줘요. 근데 뭐 예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32비트가 있지만은 어찌 됐든 하드웨어는 벌써부터 64비트 CPU라든지 보드라든지 각 장치들이 개발이 벌써 끝났습니다. 다 개발이 끝났어요. 한 번에 64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비는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체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64비트를 지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64비트를 컴퓨터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조립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체제 비스타 있죠, 비스타. 자, 비스타 중에도 64비트를 지원하는 비스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그리고 한글이 64비트가 돼야 되고 오피스가 64비트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점이 뭡니까? 비스타를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64비트를 지원해 주는데 하드웨어는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데 운영체제라든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지원을 제대로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컴퓨터는 64비트지만 실제 구동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용되는 능력은 32비트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만 열심히 개발하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도 그 속도에 맞도록 개발 속도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 문제점, 이게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한글만 있고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죠. 게임도 있죠, 게임.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자, 게임도 64비트 위에서 설치가 되고 수행이 되려면은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게임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64비트를 설치하고 호환이 안 돼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64비트를 설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좀 더 생산적으로 빨리 만들자는 얘기예요. 비용은 적게 들이고 생산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제 대두되게 되었죠. 자, 이런 위기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개발 인력이 부족해요. 개발 인력 부족하고 인건비는 상승이 됐습니다. 자, 개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개발 인력의 개인으로 봐서는 이제 연봉이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기간이 지연이 되고 개발 비용이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조직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능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이제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요. 사람도 부족하고 개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지보수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개발 인력이 부족 그리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좋은 소프트웨어의 조건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남이 알아보기 쉬워야 된다. 당연하죠. 자, 유지보수 하려면 유지보수 AS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AS 하는 사람은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사람이 AS를 하려면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코딩이 알기 쉬워야 돼요. 그런데 개발하는 사람이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은 그죠? 그 사람이
개발하고 뭐 유지보수하면 괜찮겠지만은 그 사람 퇴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알아보기 쉬워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되고 문서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각각의 기능들이 문서화가 잘 되어 있어야만 나중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유지보수하기 쉽겠죠. 자, 그리고 독창적이어야 된다라고 좋은 소프트웨어의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답입니다. 잘못되었어요. 이거 아니죠. 독창적이란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한데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코딩 방법을 이용해서 코딩을 했어요. 아, 이렇게 코딩하면 상당히 생산적이다 라고 코딩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독창성이 너무 높다야 그러면은 AS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유지보수도 어려워지고 기능을 추가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적용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창적이기보다는 자, 예술적인 부분은 예술적인 분야에서는 독창성이 중요하겠지만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독창적인 것보다도 일반적인 게 좋아요. 남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적인 프로그램 기술을 적용하고요. 자, 지속적인 검증이 시행되어야 되고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왜 그래요? 소프트웨어 공학 최저의 비용을 들여서 생산성이 높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인력을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투입을 해서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을 투입을 해서 제대로 만든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각 단계, 자, 단계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자, 그 단계를 생명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정의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정의, 개발, 유지보수 과정을 각 단계로 나눈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첫 번째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단계를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단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 모형이라는 게 있고 프로토타입 모형이라는 게 있고 나선형 모형이라는 게 있고 사지티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대상에 따라서 표현하는 형태, 생명주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생명주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정의, 개발, 유지, 보수로 일단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자, 정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있고요. 계획하는 단계가 있고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자,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 개발자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많이 듣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달라. 요구가 많아요. 많은데 과연 현재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머화 시킬 수 있는지, 가능한 요구인지, 가능한 기능인지 그것을 고민을 해야겠죠. 자, 타당성을 검토해서 제대로 프로그램 만들 수 없다면은 개발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객만족팀의 팀장이 와서 요청한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그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구현 못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자, 비용도 산정을 해보고 자, 조직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자, 외부에서 많이 받았다면 견적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견적서를 만들고 자, 비용이 3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의뢰한 사람한테 3천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3천만 원 안 주시면 개발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3천만 원 너무 비쌉니다. 안 됩니다. 그럼 개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요구사항 분석 사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구사항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획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것을 쭉 한번 보는 겁니다. 현재 개발을 할 수가 있는지 계획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들어보는 거죠. 제대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분석하는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의 단계가 되는 거고요. 자, 개발 단계는 이제 설계 단계부터 해서 설계, 구현, 테스트까지가 개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지보수 단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유지보수 단계가 가장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 이제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사항 분석, 자,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과 개발 계획 수립의 기본 골격이 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단계, 자, 단계별로 산출되는 산출물들이 있겠죠. 자, 타당성을 검토한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면은 검토하는 기준이 있을 거고, 검토하고 난 뒤에 산출물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또 산출물들이 나오겠죠. 자, 계획 단계에서 비용도 산정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가지고 비용 산정이라든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젝트 진행 방향을 명확히 한다. 자, 생명 주기에서 퍼포스 모형을 하겠다라고 정의하게 되면은 퍼포스 모형에 각 단계가 있어요. 자,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명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어, 기술의 표준화가 가능하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개발하는 인원이 10명이 개발을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퍼포스 모형이라고 정했으면은 퍼포스 모형과 관련된 각 단계, 각 용어들, 기술이 있겠죠. 그럼 팀원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서로 퍼포스 모형에 대해서 개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표준화가 가능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문서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단계별 종료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타당성 검토하는 기간, 계획하는 기간,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기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테스트 단계. 사실 이것을 계획 단계에서 설계는 어느 정도 하고 구현은 어느 정도 하고 테스트는 어느 정도 하겠다. 기간을 정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설계를 요구사항 분석을 3일 동안 분석을 하겠다. 설계를 5일 동안 하겠다. 구현을 20일 동안 하겠다. 테스트를 열흘 동안 하겠다라고 처음에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는데 정한다고 사실은 이 시점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은 사실은 요구사항 분석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개발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이 3일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프로그램 개발을 해보니까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비용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일 정도 걸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이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동. 자, 종료되는 시점이 각 단계별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명확하다라고 설명하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퍼포스 모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중에서 퍼포스 모형은 예전에 최초에 만들어진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순차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고정적이고 요구 분석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요구 사항을 최대로 만족시켜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 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요구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용, 유지보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단계가 퍼포스 모형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요구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시험하고 그 다음 시험이 끝나면 이제 상품을 만들어진 거죠. 상품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이제 공개하겠죠. 그 요청한 사람한테 그 제품을 전달하겠죠. 전달하고 이제 사용을 하겠죠. 사용하다 보면은 기능이 오류가 발생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지보수하는 단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시험에는 이런 단계들 나오고요. 물론 단계가 하나가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보수. 자, 여기서 운영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폭넓게 사용이 된 정통적인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다. 자,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사용이 됐던 그런 방식이에요. 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왜 퍼포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 타당성 검토, 그 다음 계획, 요구 분석, 설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각 단계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설계하고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진 않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단계별 정의가 분명하다. 계획 단계는 무엇을 하고 요구사항에서는 무엇을 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자, 그 다음 2개 이상의 과정이 병행 수행되거나 이전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하면서 설계를 동시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만 설계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만, 설계도가 만들어져야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설계를 하면서 구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폭포수는 설계가 끝나야만 구현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 단계로 갈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개발 과정 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나 경험을 설계에 반영하기 어렵다. 왜 그래요? 딱딱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현하는 중에 요구사항이 발생을 하잖아요. 빠진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요구사항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개발자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자, 제품의 일부가 될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각 단계, 자, 매뉴얼이라는 것은 문서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매뉴얼, 문서화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제품을 사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하나,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 방법, 매뉴얼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각 단계가 끝난 후에 결과물이 명확하게 나온다. 자, 타당성 검토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 후에 산출물 나오고요. 자, 계획하게 되면 계획표가 나오고요. 분석하면 분석표가 나오고요. 설계하게 되면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단계가 끝나면은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산출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 작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또 다른 설명인데 요구사항 분석이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구사항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석가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분석을 잘하기 위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지식이나 표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용하는 사람은 그 프로세스를 잘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설명하는 방식이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세무 관련된 내용이다. 자, 세무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만드는 개발자는 이런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용자는 잘 알잖아요. 그죠? 이런 지식에 표현하는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 이해하기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이것을 잘 분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무 관련돼서 이런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모호하고 부정확하며 불완전하다. 자,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좀 명확합니다. 딱딱 떨어져야만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사용자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구사항이 애매하죠. 이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받아 적는 사람, 그 분석하는 사람은 잘 정리해서 적어야겠죠. 그래야만 나중에 구현 단계에 있는데 요구사항 이런 기능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없네요 라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다. 시스템 자체가 개발하려는 그 대상 자체가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사항을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프로토타입 모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 모형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폭포수 모형. 자, 폭포수 모형의 큰 단점이 뭐였습니까? 자, 단계 진행을 하다가 요구 분석 끝나고 이제 설계 구현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구현 중에 요구사항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단계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요구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프로토타입 모형이에요. 자, 쉽게 개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아파트를 시공하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공개하죠. 자, 고객들한테 모델 하우스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방을 4개로 해서 모델 하우스를 먼저 만들어서 공개했을 때 고객들한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4개로 해서 건물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건물을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시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공개하고 공개했을 때 고객들이 평가를 하겠죠. 자, 고객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수를 줄이더라도 3개라고 하더라도 방방마다 좀 크게 그렇게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요구가 발생을 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4개짜리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3개짜리로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미리 그 프로그램의 전체에서 일부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고객이 평가를 해서 수정해달라고 그러면 수정해주는 거예요. 수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가변적이라는 얘기죠. 폭포수 모형은 딱딱 정해졌기 때문에 고정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프로토타입은 모형을 만들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가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구를 받아서 다시 정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구 분석 단계가 만족스럽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시스템의 일부 혹은 시스템 모형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그 과정을 프로토타입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구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구현하며 추후 구현 단계에 사용될 골격 코드가 되는 모형이다.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yes 떨어지게 되면은 그대로 프로그램 만들면 되겠죠. 그대로 구현 단계에 사용될 골격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프로토타입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개발 단계를 보면요. 요구를 수집을 해요. 요구 수집하고 설계를 빨리 합니다. 설계를 정상적으로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요구사항 듣고 바로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모형을 만듭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보여줘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고객이 평가하겠죠. 평가해서 프로토타입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고 그 다음 구현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그 뒷부분부터는 이제 그 단계가 똑같죠. 나머지 단계와 같습니다.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이 단계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요구를 수집하고 빨리 설계를 하고 프로토타입 구축하고 평가하고 조정한다. 자, 특징은 실제 상황이 나오기 전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자, 개발 단계에서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개발 단계라는 것은 구축한다는 뜻이에요. 프로토타입을 구축을 하고, 이제 고객 평가를 하게 되면 조정할 수가 있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개발을 하다가 전체 개발 단계에서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당연하죠. 실제 개발된 시스템의 견본을 미리 만들어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 대신 단점은 비용이 증가되겠죠. 이건 당연합니다.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고 공개해야 되고 또 정정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방식이다. 자, 정의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선형은 폭포수의 장점과 프로토타입의 장점을 합친 겁니다. 자, 개발 단계를 영문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나선형, 왜 나선형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 다음, 위험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 단계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개발. 자, 이것을 공학적 개발이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개발하고, 고객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는 있습니다. 단계가 정해졌어요. 자, 이 단계가 폭포수의 단계처럼 정해졌는데, 프로토타입의 장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고객의 평가를 받아서 정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의 평가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위험을 분석하고 또 개발하고 고객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봤을 때 개발한 결과가 이 정도면 됐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제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이 나선형 모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징이 점진적이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yes 할 때까지 계속 자, 점증적인 생명주기 모델이고요. 자, 위험 분석 단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자, 위험 분석을 제대로 하는 거죠. 고객 평가를 하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분석 단계가 초점이 맞춰진다. 자, 보엠이란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 자, 비용이 많이 들겠죠.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렇지만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대규모, 예를 들어서 OS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DBMS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그죠? 상당히 규모도 크고
완성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나선형 모형을 이용을 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개발 단계에서 유지 보수 단계 없습니다. 자, 이거 좀 주의를 하십시오. 사지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지티는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서 개념을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제 코딩하고 개발을 하는지를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지티는 4세대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개발 단계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자, 그 다음 보통 설계 구현 단계가 들어가는데, 설계하고 구현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설계 구현을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 이제 제품화 시키는 그런 개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 4세대 언어, 대표적인 것이 비주얼 베이직이 있습니다. 자, 4세대 언어를 이용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자, 원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 설계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소스 코딩이 만들어져요. 자, 제가 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설계 단계가 단축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소규모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개발자입니다. 개발자인데 친한 친구가 사칙 연산 가능한 계산기를 만들어 달라. 자, 계산기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덧셈만 가능한 계산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포포스 모형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자, 타당성 검토하고 계획하고 일정이 얼마큼 걸릴 거냐, 비용 산정하고 조직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거 고민하겠습니까?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계 단계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런 간단한 것은. 그죠? 개발자라면은 덧셈, 뺄셈 이런 계산기 프로그램은 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다 계획이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구현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만 들어보고, 그죠? 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는 것만 요구사항 분석하고 바로 설계 구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실제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입력값 A, 입력값 B. 자, 두 개의 입력값을 받아서, 값을 받아서, 결과를 출력하는, 더하기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입력값 4, 만약 5라고 받았잖아요. 그죠? 더하기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9라는 값이 보여지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개념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비주얼 베이직 화면인데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디자인 신경 쓰지 않고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설계입니다. 설계.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고요.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하는 건데 제가 프로그램 코딩 하지 않았는데 코딩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설계 중에서 화면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설계. 자, 인터페이스란 것은 이제 사람이 입력하는 창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창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창들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신경 쓰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블 만들어지는 부분 만들었고요. 텍스트 박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설계 끝났습니다. 화면 설계 끝났거든요. 자, 끝났는데 제가 지금 소스 코딩 한 건 없습니다. 소스 코딩 한 건 없는데 소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이 지금 구동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여기다가 뿌려줘야겠죠. 맞습니까? 자, 비주얼 베이직 같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은 이벤트, 어떤 액션이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더하기 버튼을 클릭한다는 것을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더하기 버튼을 클릭한다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A 값, B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더하기 버튼을 지금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소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private serve, 커맨드 1. 커맨드 1은 조금 전에 더하기 버튼이 커맨드 1이에요. 자, 커맨드 1이 클릭되면은 어떻게 처리하라. 그리고 end serve, 종료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가 커맨드 1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할 거냐라는 것을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화면을 보면요. 이게 화면 설계한 부분이고, 자, 이 부분에서 더하기를 제가 더블 클릭하면서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자, 소스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4세대 기법이에요. 설계하면서 소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것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클릭했을 때, 자, 텍스트 3에다가, 자, 조금 전에 더하기 결과가 뿌려지는 텍스트 박스 이름이 텍스트 3이에요. 텍스트 3이고, 자, 첫 번째 결과를 받는 텍스트 1과 텍스트 2를 더해라. 자,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코딩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뭐 아실 필요 없는데, 화면으로 입력되는 것은 문자로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볼게요. 자, 이렇게. 자, 화면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2, 3. 자, 더하기 버튼 누르면은 5란 값이 만들어지죠. 다시. 자, 15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프로그램 다 만든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만들고 제품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행 파일 만들어주면 돼요. 실행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컴파일 하면서 실행 파일 만들어졌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 보시면은 더하기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자, 지금 조금 전에는 제가 비주얼 베이직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자, 비주얼 베이직 닫아볼게요. 자, 소스는 바탕 화면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소스를 자, 요청한 사람한테 소스를 전달하게 되면 이렇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실행하려면 실행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소스를 만일 열어서 실행하려면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소스 없이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제품화예요.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메일로 보내주면은 받은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서, 자, 이게 더하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4세대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을 해서 설계와 구현 단계 한꺼번에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화면 설계하는 거 보여드렸죠. 설계하면서 직접 소스 코딩이 만들어진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것을 직접 보여드렸어요. 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이렇게 만듭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컴퓨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공학과는 뭐 직접적인 이제 관계는 없지만은, 자, 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많이 출제되진 않고요, 이런 문제가. 자, 컴퓨터 시스템에서 입력 장치 있고요, 출력 장치 있죠. 그리고 CPU 하는 역할이 제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 제어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태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고요. 컴퓨터의 발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소프트웨어 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3번,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개발 인력의 급증. 개발 인력의 급증 아니죠. 개발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급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더 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속도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인력의 급증은 관계가 없죠. 4번, 과학적으로 잘 작성된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소프트웨어는 편리성이나 유지 보수성에 점차 비중을 적게 두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편리해야 되고 유지 보수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 비중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게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좋은 소프트웨어의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항목은 독창적이어야 된다. 안 되죠. 일반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관계가 먼 것은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 아니죠. 유지보수 비용은 점차 커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감소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7번,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단계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단계는, 자, 유지보수 단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지보수 단계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자,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중 가장 많은 비용, 유지보수 단계.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숙명 주기 모형 중 폭포수의 단계. 자, 옳은 것은, 자, 순서 빠진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순서가 맞은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나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유지보수. 아시겠죠? 자, 폭포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앞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다음 단계에서 발견했을 때 오류 수정이 용이하다. 아닙니다. 앞 단계에서 발견 못했던 오류가 뒷 단계에서 또 발견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수정 못해요.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번이 되고요. 11번, 시스템의 일부 혹은 시스템 모형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요구된 소프트웨어 일부를 구현하여, 자, 일부를 구현하여 추후 구현 단계에서 사용될 골격 코드가 되는 모형은, 자, 일부를 만들어준다. 미리 만들어준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프로토타입이 되는 거죠. 프로토타입 모형이 되는 겁니다. 12번, 다음은 프로토타입 모형의 개발에 필요한 작업을 기술한 것이다. 작업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순서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겠죠. 요구사항 수집 첫 번째. 그 다음에 빠른 설계. 자, 그 다음 구축, 프로토타입을 구축하는 겁니다. 프로토타입 모형을 구축하고, 자,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겠죠. 평가받고, 프로토타입 조정하고, 그 다음 구현 단계. 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라번이네요. 실제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뭐가 되겠습니까? 프로토타입 모형. 자,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그렇죠. 폭포수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프로토타입 모형입니다.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모형에서 나선형의 순서, 영문으로 나왔네요. 영문으로 나와도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플래닝, 처음에 뭡니까? 계획 단계 있죠. 자, 그 다음 리스크 어널리시스. 자,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엔지니어링, 자, 공학적으로 개발하고요. 커스터머 이밸루에이션, 뭡니까? 고객으로부터 해서 평가를 받아야겠죠. 자, 이런 순서 기억을 하십시오. 자, 16번, 보험이 제안한 나선형 모델의 태스크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객책 구현 아니죠.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모델 중 아래 보기가 설명하는 모형은 쭉 읽어보시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분석하고 구축하고 고객 평가를 받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가장 큰 장점은 위험 분석 단계에서 기술과 관리의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써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분석 단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평가받으면서 완성도가 높은 것을 계속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점진적인 생명 주기 모델이다. 자, 힌트 다 나왔네요. 그죠? 뭐가 되겠습니까? 나선형 모델. 자, 18번 프로토타이핑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 단계에서 오류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아니죠. 자, 미리 모형을 만들어줘서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전통적인 소프트 개발 방법론, 자, 포포스 모형을 얘기하는 거네요. 포포스 모형의 개발 순서가 옳은 것은, 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 구현, 기본 순서가 되겠죠. 예.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